안녕하세요. 사람이 부모의 그늘 밑에서 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도가 지나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외도 등등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시댁과 친정집과 같은 가정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성격이 다른 것이야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이유도 몸만 건강하다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건 일용직으로 일을 하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힘이 들 때는 투잡 쓰리잡까지 해봤었고요. 꼭 남자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서로 마음이 맞다면 힘은 들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댁과 친정집의 문제라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결혼 생활이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신랑과 저는 같은 회사의 직장 선후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도 잘해주고 친절한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어요. 제가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혼이 나는 날이면 위로를 해주기도 했으니 부서가 달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꽤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25, 그리고 신랑이 30이었으니 나이 차이도 있어서 아마 더 듬직하고 의지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양 씨는 퇴근하고 뭐해요? 저는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 해야 해요. 이번 주는 비가 와서 빨래를 잘 못했거든요. 금요일인데 재미없게 그게 뭐예요? 제가 이 동네에는 아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요. 오늘 저희 부서에 동진 씨랑 한잔 하려는데 미양 씨도 같이 갈래요? 둘이 동기잖아요. 제가요? 안 그래도 동진 씨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어서 둘이 한잔 하려고 했는데 동기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어영부영 남자 동기와 신랑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말처럼 제 동기가 일실수를 해서 엄청 혼이 나고는 뒤숭숭할까봐 풀어주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오랜만에 동기랑 술도 먹고 평소 호감이 있던 신랑도 있으니 자리가 즐거웠고 퇴근 후 셋이 자주 모이게 되었고 얼마 후 동기가 퇴사를 하며 그 모임도 없어져 갈 무렵 신랑의 고백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내 연애이다 보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고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신랑도 둘 다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 동거를 준비하려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신랑이 인사를 오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신랑을 엄청 경계를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의외로 편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는 지역 외곽에서 조금 일찍 귀농을 시작하셔서 작은 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에 좋은 고기가 있다며 마당에서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셨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소탈하신 그 느낌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부분도 저희한테 알아서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한 것 같아. 아니야, 나 괜찮았어. 야외 나와서 고기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양가의 인사도 다 드렸으니 마음이 놓인다. 그러게 내일 출근이라는 게 안 믿기지만 그래도 너무 보람된 주말이네. 저희는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회사에도 본격적으로 결혼 소식을 알렸고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지내고 계시니 한편으로는 자주 찾아뵙거나 함부로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동안 신랑과 저녁을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살이 쪄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언니들과 퇴근 후 같이 운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신랑이 혼자서 낑낑거리며 침대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아, 침대 방향 좀 바꾸려고. 당신도 좀 도와줘. 아니, 멀쩡한 침대를 갑자기 왜? 전에 방향보다 이 방향으로 자는 게 기운이 더 좋대. 누가 그래? TV에서 그러던데. 인테리어를 다 맞춰서 해둔 걸 갑자기 옮겨버린 탓에 기분이 안 좋기는 했지만 풍수지리도 믿는구나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간격으로 집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위치, 식물의 위치, 그리고 수건 색까지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신랑은 본인이 보기엔 이게 더 좋다고 하길래 본인 취향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흘렀을까요? 시부모님이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오신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집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주 왕래가 없다 보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신경 써서 정리를 해뒀고 결혼식을 다녀오신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 너무 오랜만이죠. 아유, 거리가 있다 보니 오기가 쉽지 않구나. 마실 거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시원한 매실차 있으면 줘. 저는 거실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매실차를 갖고 갔는데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시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을 샅샅이 뒤져보겠다는 느낌처럼요. 저도 모르게 청소가 덜 된 곳이 있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거실이 참 따뜻하고 좋다며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시름을 놓게 되었고 곧 시어머님은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희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기존에 신랑이 배치해둔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바꿔뒀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시어머님도 침대가 이쪽으로 있으면 안 되지 하며 손수 배치를 바꾸려 했어요. 결국 원래대로 배치를 바꾸고 나서 시어머니는 풍수지리에 대해 한참을 설명을 하시고는 작은 방으로 주무시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풍수지리를 잘 알고 잘 믿는 건 시어머니의 영향이겠구나 생각하며 그때까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자 이전과는 다른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전화를 했고 제가 자주 전화를 하다 보니 시댁에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묵었다가 간 이후부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치는 아직 그대로 있지? 네, 전에 사진 찍어 보내드린 그대로예요. 거울은 현관문이랑 먼 곳에 뒀지? 네. 현욱이 밥은 현미쌀 섞어서 하고 있지? 네, 현욱씨 혈당 높아서 거의 현미밥 수준으로 섞고 있어요. 그래, 그럼 끊으마. 처음에는 제가 집 인테리어를 다시 원래대로 바꿨을까봐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도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그런 게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신랑과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은 시어머니는 저도 딸 같으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말이었고 그저 본인의 어머니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언젠가부터는 소화도 안 되고 먹는 족족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신랑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제가 체를 한 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생긴 아이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순탄치 않은 시기에 찾아온 아이라서 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컸어요. 여보, 나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어. 일단 우리 아기부터 건강하게 낳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혹시 내가 했던 말들이 서운했다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더 자주 전화가 오시고 늘 싫은 소리만 하시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좋은 의미로 한 말이라도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어쩔 수 없지.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이후 신랑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해준 덕분인지 눈에 띄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아예 안 온 건 아니지만 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면서 신랑에 대한 이야기나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친정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겨우 먹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 친정어머니가 다녀가셨고 임신 중기로 넘어가서 입덧을 거의 안 할 무렵에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신랑이 좋아하는 밑반찬과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커갔고 그렇게 쑥쑥 잘 큰 탓인지 제 몸으로는 자연분반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 제왕절개로 또래보다 조금 큰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육아에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모르는 건 친정엄마에게 물어가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를 낳기 전만 하더라도 부지런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키거나 부탁하는 일은 곧잘 해주던 신랑이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세탁기에 빨래가 다 되면 널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다고 안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밖으로 나가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을 버려달라고 해도 요지부동. 결국 아이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저도 참을 만큼 참으느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 한 20분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이거 중요한 순간이라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신랑의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해도 잠시만을 외치는 신랑의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아 콘센트 선을 확 빼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영화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야말로 당신 애랑 나는 안 보여? 쉬는 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내가 빨래 널어달라고 부탁했잖아.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평일 내내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쉬는 건데. 그럼 나는 놀아? 너는 애 재우면서 같이 낮잠도 잘만 자더구먼. 왜 이제 와서 예민하게 굴어? 뭐? 예민? 애 두세 시간씩 자면 나는 그동안 청소하고 빨래하면 잘 시간도 없어. 애 낳고 유일한 소원이 푹 자보는 거야. 다 그러면서 엄마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우리 엄마는 애 셋을 낳고도 혼자 잘만 했어.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기를 데리고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알았어요. 연애를 할 때 믿음직스럽던 모습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게으른 모습이 자주 보이는걸요. 그걸 신혼 초라고 그래도 애써 집안일도 시키면 돕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100일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온 제 모습을 보고는 다독이며 재워주셨고 그 다음날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은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고 저희 아버지는 냉수를 들이부으며 둘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신랑은 아기를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결국 저는 그런 신랑을 다시 받아줬어요. 신랑은 정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도 보이고 서툴고 답답하지만 그렇게라도 도우려는 모습을 예쁘게 보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건지 주말에 놀러를 오기라도 하시면 꼭 한 소리씩 하셨어요. 설거지 같은 건 하고 나면 싱크대 주변 싹 닦고 해야 한다니까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어제 제가 애 이유식 만들고 나서 설거지를 제가 안 했어요. 다음부터는 주변 정리도 잘하라고 말해둘게요. 뭐? 그럼 이거 현욱이가 한 거야? 네, 애가 좀 커도 눈을 뗄 수가 없어서요. 옛날 사람들은 애 없고도 설거지, 청소, 빨래 싹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하지만 자주 왕래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또다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았고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있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은 많이 어렸어요. 사람 참 쉽게 변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신랑은 제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들 밥해 먹이는 것도 힘든데 얼큰한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하질 않나. 매운 갈비찜을 해달라고 하질 않나. 어른 음식이랑 애들 음식은 다른데도 하는 김에 맵게 해달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고 결정적으로는 제 위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땐 안아들고 친정집에도 자주 갔었는데 애가 셋이니 혼자서 어딜 갈 수도 없었고 와중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랑 가족들 분위기도 좋지 않아 저의 이런 사정을 말할 곳도 없었어요. 솔직히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살도 10kg가 넘게 쪘고 남편도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저 밥 주고 청소해주고 애들이나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는 더는 저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든 계기가 있었는데 신랑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보고 싶다고 하며 밥은 잘 먹었다느니 그래도 음식 하나는 잘해서 데리고 산다느니 누가 들어도 저를 이야기하는 말 같았고 저는 신랑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그 통화 내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신랑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찍힌 통화 목록에는 시댁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계속 내려도 시댁 식구들과 회사 사람들과 통화한 기록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메신저를 들어가 봤더니 시댁과의 대화방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더군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여자는 초장에 잡아둬야 말을 잘 듣는데 그게 친정집에 가서 일러 바칠 줄 누가 알았겠어. 애가 있으면 여자는 겁이 많아지는 거다. 거봐라, 애 더 낳으니 이혼 이야기 쏙 들어갔지? 그래도 너 개 데리고 살 거면 살은 좀 빼야겠더라. 애들이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지. 애 셋이나 있는 여자는 어디 가도 못 살아. 두고 봐라, 이제 걔가 매달릴걸? 반찬이 그게 뭐야? 너무 애들 위주 아니야? 너 이러고 살아? 그 수많은 내용 중에는 저희가 먹는 식사 사진,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수유하다 잠든 제 사진, 어질러진 집, 제 옷에 묻은 음식 얼룩,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대부분 고자질하듯이 그날그날 사진과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듯 올려뒀습니다. 뒤에서 몇 년 동안 저를 이렇게 씹어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애들 앞에서는 참고 지냈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혼자 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들처럼 이미 경력은 단절이 되었고 제가 일을 하기 위해 애 셋을 유치원에 보낼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더욱 고립된 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 웃긴 게 괜히 모든 걸 알고 나니 돈이라는 게 더 귀하고 값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SNS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의 엄마이다 보니 누구보다 육아 쪽으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가상의 공간만이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보이지 않는 이웃들과 소통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휴대폰 붙잡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일상 올리는 거야. 그런 걸 왜 해? 일기 같은 기록이지 뭐. 집에서 할 일 없으면 밥이나 신경 써서 해. 헛짓하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에 좀 갔다 오자. 왜? 요즘 고모네 가서 지내고 계시는데 여름이니까 휴가 겸 갔다 오자고. 앞에 옥수수도 좀 따서 먹고. 그래, 그러자. 제가 시댁에 몇 번 시달린 이후로 시댁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도 시댁에 가자는 말을 선뜻하진 않았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오라고 해도 애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며 거절을 하기도 했었고요. 명절 이후 처음으로 가는 시댁에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랑의 휴가 일정이었고 역시나 마당이 있으니 첫에는 신이 나서 물총을 들고 다녔고 쌍둥이들은 거실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첫째 날 저녁에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말 그대로 애들은 뻗어서 자고 저는 신랑과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랑이랑 오랜만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먹는데 천장 쪽에서 투숙투숙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렸고 신랑에게 물었더니 주택집은 오래되면 그럴 수 있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있었는데 좀 지나니 어디선가 라면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았어요. 집들 사이에 거리가 멀지 않으니 다른 집에서 라면을 먹나 보다 생각해서 저희도 야식으로 라면까지 끓여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신랑이 근처 계곡이라도 다녀오자고 해서 계곡에 갔다가 저녁쯤 와서 백숙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오기 싫던 시댁인데 마치 그렇게 빈집에서 놀고 있으니 어디 괜찮은 민박집이라도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날은 애들을 일찍 재워두고 신랑과 함께 간단한 탕에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맥주와 달리 소주는 먹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에게 의지를 하기가 힘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도 잠시 동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본인도 제가 힘들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게 엄마의 일이라 생각을 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냥 이런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쓴 소주를 한 입 더 마셨는데 또 위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위에 고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고양이가 집에 어떻게 들어와? 아니면 새인가? 예전에 그런 거 종종 본 거 같아. 오래돼서 그렇다니까. 이리 와서 술이나 마셔. 저는 신랑을 뒤로 한 채 다락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고로 쓰이는 다락방은 제사가 있거나 안 쓰는 물건을 찾을 때 종종 올라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겨 있었고 저는 동전을 이용해서 달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밝은 빛에 저는 소리를 지르며 놀랄 수밖에 없었고 뒤따라온 신랑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던 시부모는 화들짝 놀랐고 그 휴대폰 속에 있는 영상이 다름 아닌 시댁의 거실인 곳에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니, 좀 일찍 오게 돼서 너희 편히 놀라고 여기 서 있었다. 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어디에 있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몰래 숨어서 감시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여기만 있기 답답해서 그랬다.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아들 손주들 좀 보겠다는데. 그리고 애 키우는 게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다고. 저희가 대화하는 것도 다 들으신 거네요?
벽이 얇아서 들리는 걸 어쩌니? 저는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고 신랑도 시부모님이 거기 있을 건 몰랐던 건지 어버버하며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신랑을 팍 밀치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갔고 시부모님도 더는 다락방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따라 내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애들은 아직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고 그 시간에 올 택시도 만만치 않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 아무도 없는 쪽을 향해 한참이나 소리를 질렀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과 신랑을 앉혀두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이혼할게요. 네가? 너 혼자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양육비 받아야죠. 애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준 사람한테 애들 못 맡겨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너네 집에서는 그러라고 하겠니? 애 셋이나 딸린 이혼녀가 되는 건데. 그건 제 일이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침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 신랑은 다급하게 저를 잡으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나도 진짜 몰랐어. 당신이 알았고 몰랐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짓을 해? 나 당신 바보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럼 그 수많은 대화들은 뭔데? 나 지금도 충분히 참고 있어. 건드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방 안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신랑과 시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닫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벽에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다음날 새벽잠도 덜 깬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애를 데리고 친정집에 온 게 처음이 아닌데다 아이도 셋이나 데리고 왔으니 사실 저희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야 뭣도 모르고 외할머니 집에 와서 좋다며 또 뛰놀고 동생도 그런 조카를 살뜰히 챙겨줬지만 저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말도 없이 친정집으로 오고 난 뒤 신랑은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무시를 했고 저는 짐을 싸기 위해 이튿날 신랑이 출근했을 시간에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차가 있는 동생이 데려다 주었고 동생이 통화를 하는 사이 혼자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신랑이 떡하니 집에 있더라고요. 출근 안 했어? 내가 미안해. 미양아, 다시 생각해줘. 당신 부모님들이랑 당신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나 이미 다 봤고 들었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며 살아야 해? 결혼하면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몰라서. 우리 결혼 생활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짧은 시간 아니었고 당신도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산 거야. 내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아니야, 당신 그 좋아하는 부모님한테나 잘해. 남한테 대리오도 시키지 말고 혼자 잘. 양육비는 그래도 줬으면 좋겠네. 내가 아직 일을 안 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난 돈 벌어주는 기계야? 역시 엄마 말이 맞네. 넌 역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야. 신랑은 혼자 중얼거리더니 결국 짐을 싸는 저를 방해하다가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따라온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랑은 구치소로 끌려갔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갔어요. 동생에게는 못 본 척 해달라고 했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본인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마침 애들은 동생이 밖에 데리고 나가 있던 상태라 집에는 저와 부모님만 있었습니다. 사돈, 손주들이 한둘도 아니고 이대로 이혼시키면 안 됩니다. 이혼이 어디 어른들 일인가요? 불쾌하니 나가주세요.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나요? 딸하는 티 그만 내시고 돌아가세요.
미양아, 내가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힘으로 이끌어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까지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양육비도 못 주겠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지.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기간 중에 SNS에 모인 사람들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포토샵 같은 걸 잘해서 상품을 깔끔하게 만들어줬고, 저는 홍보를 하면서 집에서도 웬만한 사람들만큼 돈은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도 끝이 났고, 결국 저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 교섭권도 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이라도 애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 양육비 소송을 하고 보여주긴 해야겠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렇게 해줄까 싶네요. 애는 셋이나 낳아놓고는 애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고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 인간이니까요. 이제는 이 일도 5년 정도 지나서 사업도 제법 잘 되어 동생과 함께 다른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가게를 관리하지 않고 물건만 채워두면 수입이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청약 아파트도 당첨이 되어서 내년이면 입주도 합니다. 혼자 어떻게 아이 셋을 키워야 할지 막막하고 무서워서 바보같이 참고만 지냈던 시간을 이겨내고 나니 결국은 해가 뜨는 날도 있네요. 사실 얼마 전에는 전 남편에게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어렸고 부모님들 말에 따라 행동을 하다 보니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님의 아들로서 지낸 것 같다고.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많이 반성했으니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다들 주변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랑 와이프랑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걸 보니 그리운 거겠죠. 정작 곁에 있을 때는 저나 아이들에게 살가운 적도 없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양육비 한 번을 안 주고 소식 한 번 안 묻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전 남편이 그냥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제 사업 열심히 하고 남부럽지 않게 새 아이를 잘 키우는 슈퍼맘이 될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으시다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들 힘내세요.